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지방자치행정론 2022 제8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제8장은 지방정부와 주민은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또 시민들이 지방정부의 대표를 뽑아서 하는 간접 민주주의 형식의 대전시장을 뽑고 대전시의회 의원들을 뽑고 대덕구청장을 뽑고 대덕구의 의원들을 뽑는 그런 간접 방식에 의한 지방자치도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주민 주권주의니까요. 내가 직접주의고 주민들이 직접 그 시정에 참여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8장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은 누구이며 어떠한 권한을 가졌는가? 권한 뒤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가졌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우리는 이것을 주민등록지라고 하죠.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도 있고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도 있습니다. 등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구를 구성하는 세대 전체를 우리 법적으로는 가구를 세대라고 부릅니다. 세대 전체가 나오는 표는 주민등록표. 여러분 개인에 대한 사항만 나오는 거는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별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려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또 따로 떼고 그래야 됩니다.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그런 것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고 해당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민등록을 우리나라 한 군데만 가지게 하고 있는데 한 두 군데에 갖게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제1 주민등록지, 제2 주민등록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도 다른 나라 사례도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주민등록지하고 사실은 취업을 하고 있는 취업 장소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경상도에 부모님이 계신데 학교 다닐 때는 학기 중에는 대전에 와 있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민등록지를 한 군데라 두라고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경상도에 두든지 대전에 두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족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서울에 가족과 함께 둘 것인가 아니면 대전에 별도로 둘 것인가. 저는 대전에 별도로 독립가구로 이렇게 우리 나머지 가족들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생활하고 관련해서 볼 때는 내가 직장 생활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보다 취업한 장소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주민등록 등본도 떼고 동사무소도 방문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주민등록지에 애를 한 군데만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은 주민등록지를 한 개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중 주민등록을 하게 하자. 특히 저 같으면 나중에 가족들하고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을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다 좀 주소지를 줄 수 있게 해서 앞으로의 생활은 2도 5촌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으면 뭐 5도 2촌이 될 수도 있죠. 도시에서 5일을 살고 시골에서 이틀을 살고 또는 도시에서 이틀을 살고 시골에서 5일을 살고 이런 다양한 삶이 가능해질 텐데 그 안에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 주민이 된다는 것은 그 지역 안에서 행정구역 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주민세를 내고 각종 지방세를 내는 등 그런 의무도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생활하는 곳이 두 곳이다. 한 지역에서만 모든 걸 다 하면 한 군데 주민등록을 주면 되지만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민의 경우에는 이중적인 주민등록이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투표할 때도
두 개의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은 두 군데에서 0.5표씩을 행사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으로서의 의무도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뭐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교육의 의무. 그러니까 주민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납세의 의무라든가 교육의 의무, 그런 의무들이, 물론 병역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지는 의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무가 있는 동시에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간접민주제 하에서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 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직접민주제적 요소로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또한 각 지역에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총회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민총회, 즉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아, 참여해서 총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에서 살펴본 것 중에 직접 민주제적 요소인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서한, 이렇게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투표.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투표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또 주민투표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이것은 주민투표를 해라, 이렇게 정책적으로 내려온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우리 국가 안에서 결정한 것이 법령인데 그 법령을 위반하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는 거 안 됩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관한 사항. 자치라고 하는 것은 내 권한 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의 권한이라든가 옆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산 회계, 지방세, 세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전체 예산이 한 1, 2%밖에 안 되지만 이게 좀 늘어날 필요가 있죠.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강화한다면. 그래서 요 예산 관련된 거는 주민 참여 예산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무원의 보수, 요거는 단체장이 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고유하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까지 실시된 주민투표는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 지역에 주로 이제 혐오시설이라든가 성호시설이 오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투표가 실시되게 되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의 해치, 분합, 구역 변경, 주요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해서 국가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행정구역 통합이라든가 핵 폐기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해요. 이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견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실시된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또 방사선 핵 폐기물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청구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 또는 단체장 직권에 의한 주민투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청구가 있어야 되고, 주민의 청구의 경우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청구권자, 즉 유권자죠. 유권자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서명, 이렇게 서명을 받은 게 필요해요. 주민의 직접 청구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단체장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0일, 1월 10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즉 유권자 수를, 의 총수를 공표를 합니다. 그래야 20분의 1이 몇 명인지 5분의 1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있죠. 지방의회 청구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잖아요. 의원들이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회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이제 주민투표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체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 제적 2분의 1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는 찬성, 반대 이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만 선택하는 이렇게 양자택일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결과 확정은 투표권자 매년 1월 10일 날 단체장이 이것을 공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표된 숫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효 투표수의 과반, 득표가 찬성이 과반일 때 또는 반대가 과반일 때 그 내용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투표 수가 유효 투표 수의 3분의 1이 안 된다. 지금 10만 명인데 3분의 1이면 뭐 최소 한 3만 3천 명 이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3만 명밖에 안 했어요. 투표를. 그러면 이때는 까지도 않아요. 그냥 개표 없이 찬성 반대 모두 없었던 걸로 된다. 공표는 당연히 투표니까 투표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그 결과를 단체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투표로 확정된 사항은 2년 이내에 그것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실시된 주민투표 대표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2005년도에 행정구조 개편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투표율 36.7%니까 넘었잖아요. 3분의 1 넘었잖아요. 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가는 걸로 이렇게 그게 과반이 나와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죠. 그다음에 충북 청원 통합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2005년에 이거는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대가 더 많아서 이거는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하는 거 2005년도에 산업부 장관이 청구해서 했던 건데 요거는 이제 네 군데가 붙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투표율이 찬성률이 높았던 경주로 이것이 가게 된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 지금 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한번 무상급식 때문에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때는 투표율이 25.7% 밖에 안 됐어요. 3분의 1이 안 돼가지고 미개표하고 끝났죠. 이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고 박원순 시장이 되어서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했던 거예요. 그 시장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성문제로 지금 자살을 해서 끝나고 재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오세훈 시장이 되고 이번에 또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연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밖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통합 이런 내용들이 있고 대구 입장에서는 군공항 이전 이런 관련된 주민투표가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소송에 대한 겁니다. 소송 부분은 법원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뭐 재판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이 소송을 거는 거죠. 어? 지금 단체장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그 단체장이 뭘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경우를 주민의 감사 청구와 주민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장이 내가 대전 시민인데 대전시장이 뭘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대전시장을 막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저거 저 사업 잘못됐으니까 저 다리 놓는 거 저거 잘못됐으니까 저거 감사 청구하는 거를 직접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위법한 상황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주민의 감사 청구와 주민 소송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어느 경우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법령 위반, 공익에 현저히 해가 되는 단체장의 사무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2년 이내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원이 이것 좀 감사해 줘야 되는데 감사원이 안 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감사원이 그것을 와서 감사하게 되어 있죠. 요건은 시, 도의 경우에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300명, 시군, 구의 경우에는 200명이 서명을 해요. 서명을 해서 이거 감사해 주세요 하고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감사를 하느냐? 감사원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감사는 상위기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도의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겠죠. 시군구의 경우에는 특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특별한 경우에는 감사원에도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요 상위기관에 하는 내용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감사 청구에 제외되는 상황이 있는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거 못합니다. 개인 사생활에 대한 거 못합니다. 저 위에서 이야기한 법령 위반이랑 공익에 현저히 해가 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생활 안 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감사 청구가 들어가면 그 상위 기관 주무부 장관이나 광역시장, 도지사가 그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 결과를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물론 이것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감사가 종료한 다음에는 감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민 감사 청구가 이루어진 상황은 지방 의원들이 좀 지방 의정비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거라든가 외유성 해외 연수 또는 저 밑에 민간 위탁 용역 관리 감독 부실 이런 거에 대한 감사 청구가 있었다 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감사 청구 결과 좀 위법한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이 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소송이라고 그래요. 감사 청구 후에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위법한 건데 왜 처벌 안 해주느냐 하고 소송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또 주민소송으로 갈 수 있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90일 이내에 주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주민소송 현황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렇게 6건이 2021년 작년 현재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에는 도로 조명 허가에 관한 무효 확인 등에 대한 소송, 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경기도 용인의 경우에는 경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이거 주민 소송을 했고, 세종시의 경우에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 지원 계획의 취소송 청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주민소송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지만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는 내용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소환, 이거 리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시장을 뽑았는데 이 시장이 너무 잘못을 많이 해요. 그러면 너 시장 그만둬. 시장 임기는 4년이죠.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일종의 대통령 같으면 탄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 이제 공무원 생활 그만해 하고 끌어내리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주민 소환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대전시장과 같이 단체장 또는 대전시의원, 지방의원, 그러나 비례대표는 제외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잘못했어요. 주민이 주인이니까 주민 주권주의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잘못했으면 도시사. 근데 너무 쉽게 너 이제 그만해 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동안 예? 투표한 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특광역시장이나 도지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체 주민소환권자의 1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전시의 유권자가 100만 명이다. 그러면은 100만 명의 10%, 10만 명 이상이 주민소환을 찬성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에는 15% 이상. 이 주민 소환권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권자 수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주민 소환권자의 20% 이상이 주민 소환을 찬성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부결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소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선거를 통해서 뽑히긴 했는데 잘못하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많잖아요. 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제도가 있지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거는 제도가 없고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것도 찬성 반대의 투표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확정이 되려면 주민 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유효 투표수, 그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 소환이 공식적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여기도 투표수가 30%를 넘지, 3분의 1을 넘지 못하면 아예 개표도 안 하고 부결된 거예요. 부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과반이 찬성한 걸로 나온다. 3분의 1 이상이 투표했고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걸로 나오면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공표하는 그 순간부터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2007년에 경기 하남시에 화장장 건립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막 하니까 갈등이 막 했을 때 주민들이 이 시장 그만하라 하고 소환하려고 했는데 투표율이 31.1%예요. 3분의 1이면 33.3%가 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투표율이. 그래서 미개표. 시의원 한 명에 대해서는 23.8% 이것도 미개표. 여기 또 한 사람 37.6% 나왔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찬성이 37.6%, 3분의 1 넘었죠. 그리고 91.7%로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민 소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 사람도 37.6% 투표에 찬성률이 83%돼요. 이 사람 시의원 두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 소환이 이루어지고 시장과 또 다른 시의원 한 사람에 대해서는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미개표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사항들도 제주도지사 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경기 과천시장, 삼척시장, 전남 구례시장 이렇게 있었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개표 자체도 하지 않고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 소환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광주, 광산, 그러니까 광주 광역시예요. 구청장에 대해서 요거는 철회하고 그러니까 진행해야 된 거를 withdraw. 제 이름이 철회인데,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안 하기로 한 걸 철회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서울 강북의 경우에 재개발 관리 감독 서울 관련해 가지고 주민 소환했다 이것도 이거는 서명부가 제출 자격 미달. 그다음에 대전 서구에 대해서도 구의원 2명에 대해서 2007년에 했는데 이것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협상을 해서 철회하게
것이죠. 충남 부여군에 있어서도 또 군의원 3명에 대해서 주민 소환이 추진되었다가 그냥 철회해버렸고, 서울 노원구도 있었고, 경남 함양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이 법률적인 그 일들이 진행되는 거는 요건이 정확하게 갖춰져야 되고, 마지막 주민 소환 투표가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찬성이 과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까지 못 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 소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여기 하남시의 경우에 2명, 여기 시의원 2명, 요거는 이루어진 경우가 되겠죠.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란 무엇인가? 이것도 간접민주제 하에서는 조례라고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을 말하는데, 이 법을 지방의회만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 청구하는 것도 지방의회 의원이 하든지 아니면 단체장이 하든지. 우리나라 헌법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을 만드는 것도 최종적인 결정은 국회가 하지만 그 법률을 만드는 제안이라고 하죠. 법률안 제안을 국회의원과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뭐냐? 주민들은 직접 이 법 만들어 주세요. 꼭 국회의원한테 가서 쩔쩔매고 이래야 되느냐? 지방의 수준의 지방의원한테 가서 이래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이 주민들 일정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직접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나 50만 이상의 시 중에 이렇게 충청도에서는 천안시가 70만이니까 시 중에 50만 이상의 시가 됩니다. 여기서는 전체 유권자의 1% 이상 70분의 1 미만의 서명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의 경우에는 50분의 1에서 20분의 1, 그 사이에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청구를 하느냐? 단체장에게 청구를 해서 단체장이 이 근거를 통해서 지방의회에서 땅땅땅 의결이 나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가 불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은 조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이거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이 예산 관련된 것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고유한 우리 간접, 간접 민주제하에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못하게 돼 있어요.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공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은 조례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은 5일 이내에 이런 청구를 받았을 때 공표를 하고 5일 이내에 공표를 하고 60일 이내에 주민 청구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제안을 부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방의회에서 오케이, 예? 과반 찬석에 과반 찬성, 과반수, 과반의 참석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고 그게 안 되면 부결이 되는 겁니다. 지방의회에 그게 넘어오면 지방의회는 주민 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고 의결 전에는 이 청구를 한 그 주민들이 청구했잖아요. 주민들이 직접 청구를 했으니까 그 중에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행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들을 보면은 요거 우리 동네에 좀 이런 조례가 필요한데 지방의회가 지금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몇 명 이상의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어? 조례안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누구예요? 단체장한테 이것 좀 조례로 만들어 주시오. 어? 그러면은 단체장이 이걸 받아가지고 요건을 심사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방의회에 보내는 것이죠. 그럼 지방의회에서 그걸 보고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절차들이 마련돼 있다. 이런 관련된 전체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현황을 보면은
행정안전부 통계인데, 지금 뭐, 원안 의결된 것들 269건의 청구에 대해서 원안 의결된 게 40개, 수정 의결된 게 81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그죠? 거의 반 가까이는 좀 조례, 예?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게 34, 각하라고 하는 거는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걸 각하, 반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철회 중간에 오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후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철회. 그 다음에 어떤 이유든 폐기된 것이 4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돼요? 의결된 것들이 많다. 특히 이제 수정 의결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왔으니까 법률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한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과된 게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관련된 권한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때 많았던 것 같아요. 2003년부터 2006년 참여정부 때, 요때가 노무현 정부 때인데, 요때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없다는 얘기는 지방의회가 나름대로 일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직접 청구해서 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대표로 간 지방의회 의원들이 나름대로 주민들의 필요한 그러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우리나라는 2계층,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대전시 같으면 대전시와 대덕구청 여기까지만 자치고 그 밑에 동사무소, 읍면동 수준의 지방자치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바꿔서 여기서부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도록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자치나 마을 자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법적으로는 할 수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체가 다 모이는 거, 여러분들 학생들이 다 모이는 거 학생총회라고 하죠. 주민들 전체가 다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총회. 현행법상 자치권이 없는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의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죠. 장점은 제가 늘 강조하는 바텀업, 주민 자치 실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매우 유익하다. 한계는 그럼 주민 총회에 모든 사람이 다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쪽에 정치인들이 굳고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성의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은 권한도 없는 것이고 도대체 몇 퍼센트 주민이 참석해야 이 총회로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총회에는 강제력도 없어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총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동사무소에 가면 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치권이 없지만 읍면동에서 주민통회를 통해서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구의회 여기는 지방의원들이 있지만 동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 동사무소에는 그 대표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활동비도 안 나가요. 하지만 우리가 자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주민자치회라고 할 수 있고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조금 더 수당이 나갈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행정단위, 읍면 동장의 일정한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동장이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받아주면. 여러분 학생자치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회. 여러분들 지금 학생자치 회장한테 다 맡겨놓고 임원들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그걸 하게 되면 학생자치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은 읍면동까지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장점이 있고 한계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그리고 주민총회, 주민자치회의 법률적 대표성이 없고 중요한 건 또 돈도 없고 강제성도 없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지방자치법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3계층으로 늘려야 돼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 다음에 맨 밑에 기초의 기초자치단체. 그렇게 작은 동사무소 단위에서도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법률하고 별개로
지역 주민들 자치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민총회를 이렇게 해요. 금천구 주민총회. 예를 들면 대덕구 주민총회 할 수도 있고 대덕구 우리 에, 학교가 있는 오종동 주민총회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지방회에서 결정한 조례에 따라서 이러한 총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치구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주민총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그 자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동사무소를 운영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법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지방자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무엇인지 또는 책임은 무엇인지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기회가 있는 대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